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폭랭이 보도록 하죠. 불공정한 법령이. 자, 거기 보면 일단 민법 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루는 법령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되어 있죠. 그것만 알면 되는데 일단 우리 민법 104조에 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는 뭐다? 무효다. 자, 우리 민법 104조에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걸 따라 다른 말로 이제 폭랭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일단 궁박, 경솔, 무경험은 셋 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때 궁박이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곤궁한 상태, 즉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걸 궁박이라고 하고, 경솔은 말 그대로 부주의하다는 얘기죠. 무경험 말 그대로 경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주의할 게 뭐냐면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서 무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일반에 대한 무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걔는 사회생활 다 하고 다 해봤는데 이번에 집은 처음 팔아봤어. 집은 처음 팔아봤어요. 이건 무경험이 아니에요. 특정 영역에서 무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무경험을 얘기한다. 사회 전반에 대한 무경험을 얘기한다. 자, 그럼 이거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컨대 갑이라는 여자가 있더라. 여자가 있는데 남편 A가 갑자기 죽었다. 근데 다행히 시골에 땅 하나 남겼는데 한 20억 된다. 근데 이 여자는 사회생활 한 적도 없고 완전 가정주부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남편이 20억짜리 땅을 남겨놨는데 저게 20억인지 10억인지도 모르는 거죠. 시골 땅이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을이 얘가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아니까 얘한테 그러는 거죠. 야, 네 땅 내가 사줄게. 5천만 원에. 하고서 5천만 원에 계약을 해버리는 거야. 10억짜리 땅, 20억짜리 땅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이런 갑과 을 간의 계약은 뭐다? 무효다예요. 무효다. 자, 근데 우리가 불공정한 법령에는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무효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예요. 많은 이유는 그거예요. 폭리의사. 즉 일반적으로 봤을 때 20억짜리 땅을 5천만 원에 팔면 무조건 불공정한 행위야? 아니지. 내가 20억짜리 땅을 증여할 수도 있는 거고 1억에 팔 수도 있고 20억에 팔 수도 있고 내 맘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급부와 주는 걸 급부라고 하는 거예요. 땅 반대급부 받는 거. 급부와 반대급부 주는 것과 받는 거예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불공정한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이유는 을은 갑의 그러한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알면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악용을 한 거죠. 그렇잖아. 을이 갑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악용을 했다는 거죠. 그걸 비난하는 의미로 무효로 만드는 거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시험에 보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불공정성이 추정된다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OX, X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불공정성이 추정된다는 얘기는 그럼 불공정으로 보겠다 이거잖아. 무조건. 그건 아니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무조건 불공정해야 되는 건 아니지. 한마디로. 그래서 불공정화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건 추정되는 게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었고 얘는 그걸 알면서 이용했다는 폭리사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불공정한 범위에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마찬가지 불공정한 범위는 무효니까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 후에는 부당 이득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마찬가지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얘는 뭐야? 나쁜 놈이죠? 폭리자. 나쁜 놈은 처벌해야지. 폭리자는 반할 청구할 수 없고 피해자는 반할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부척 깨물었죠? 둘 다 뭐예요? 둘 다 나쁜 놈들. 그렇죠? 둘 다 반할 청구할 수 없어. 거기는. 103조는 둘 다 나쁜 연놈들이 아니야. 반할 청구할 수 없고 104조는 한 놈은 나쁜 놈. 그렇죠? 한 놈은 불쌍한 놈. 그렇죠? 나쁜 놈은 반할 청구할 수 없고 피해자는 반할 청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171페이지. 요건, 객관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나와 있고, 뒷장.
주관 요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궁박이란 몹시 곤궁한 상태를 말한다. 어려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궁박도 포함되며 그 상태가 계속적인 것이든 일시적인 것이든 상관없다. 경솔은 행위의 결과나 장래에 관해서 보통이냐 하는 고려를 하지 않은 심적 상태이고, 무경험, 이것을 물어봐요. 특정 영역의 무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경험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오죠? 그것도 가끔 물어봐.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의미한다. 이렇게 내버린다고. 그 다음에 2번, 폭리자의 악의 또는 편승사.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 의사가 있어야 한다. 나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폭리 의사가 없으면 불공정하게 되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입증 책임. 계약자의 원칙상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언제나 성립할 수 있으므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것만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 폭리 의사는 추정되지 않고, 이런 거 다 누가 입증해라? 피해자가 입증해라.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증여 계약은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여가 뭐야? 주고 받는 게 없잖아. 그렇죠? 급부만 있고 반대급부가 없잖아. 그래서 증여 계약은 불공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매 불공정할 수 있어 없어? 경매 누가 해? 국가가 뭐 군박해? 국가가 군박 경솔 무경험해? 그건 아니잖아. 20억짜리 있다는 5천만 원에 경납받았어. 불공정한 행위야? 그거 아니지.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닌걸 이건. 그렇죠? 문제는 얘. 이게 나오면 또 다 틀려 또 이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채무매매인데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어 없어? 응? 있다는 게 판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채무면제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판례.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 다 튄다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채무면제 생각해보면, 야, 너 덜 갚아도 돼. 이거잖아요. 그럼 끝났지. 뭐 주는 거 있어 없어? 채무면제 줬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뭐 주는 거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잖아 이거. 여기 해당하지 않을 것 같잖아. 증여하고 똑같잖아 거의. 근데 된다는 게 판례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에 이게 나오면 틀린다고. 그러니까 판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A라는 여자가 있다. 가변한 여자가 있다. 판례 이제 가변한 여자가 있는데 남편 A가 구속돼서 경제사고로 구속돼서 구속될 위기에 처하니까 남편의 그 회사의 채무자는 을병정이 와서 이 여자 아무것도 모르니까 구속된 남편을 석방시키려면 우리 채무를 면제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을 대해서 채무 면제했다고 했죠. 기억나죠 이제? 그럼 이 채무 면제는 불공정해야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얘들은 그거 알아 몰라? 알면서 그걸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삼천교육 때 갔다 온 아줌마 얘기했죠. 그 아줌마도 마찬가지 불공정이 될 수 있다는 거 했잖아. 그래서 이게 주의하라고 이걸. 그래서 시험에는요 채권 포기 행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똑같잖아. 채무 면제나 채권 포기나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나오기도 하고 한마디로 해서 나오면 다 틀린다고 이거 맨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고 효과에서 보면 173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뭐다? 자, 적용범위 172페이지. 172페이지 보면 적용범위에서 보면 맨 마지막 줄 172페이지 맨 끝에 다만 판례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나와 있죠? 그거 주의하라고요. 보시면 되고, 효과 불공정한 법률은 무효다. 이행자님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인데 마찬가지 불법 원인 변제가 돼서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폭리자 반환 청구할 수 없고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판례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므로
증여와 같이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에 출현이 없이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는 불공정해야 될 수 없다는 얘기지. 두 번째,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 부인이 경제적 정신적 궁박 상태에서 구속된 자기 남편을 석방 구제하는데 위 수표의 회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념에서 회사에 대한 물품 잔대금 채권이 얼마인조차 확실히 모르면서 보관중이던 남편의 인감을 이용하여 남편을 대리하여 위임장과 포기서를 작성해준 채권 포기행위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행위로서 사회적 정의에 반하고 불공정한 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와 있죠. 그래서 채권 포기행위도 불공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네, 3번은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거기 보자고요. 한번 읽어보자.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에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 상태에 있고 당사자 사이에 그와 같은 피해 당사 측의 사정을 어떻게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뭐가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폭리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의 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공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을 체결을 둘러싼 협상 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보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별로 볼 거 없고 그 정도 보면 되고. 그래서 폭행은 다른 거 없어요. 궁박, 경솔, 무경험 물령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범위는 뭐예요? 무효. 셋 중에 하나 있으면 돼.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한 행위 아니야.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으면 폭리의사가 있어야 돼. 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그렇죠?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직여나 경매는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없어. 근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채무면제는 불공정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법률행위 해석. 자,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이란 뭐냐면 법률행위가 뭐예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법률행위 해석한다는 결국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건데, 나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의사표시 해석 세 가지예요. 원래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법률 해석방 세 가지인데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자연적 해석만 하면 돼요. 해석할 때 이거 순서대로 하는데 자연적 해석은 뭐냐면 표의자 입장에서 표의자, 의사를 표시한 사람, 표의자의 입장에서 걔가 뭘 위한 상관없이 내가 객관적으로 뭘 떠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진의를 밝히는 거야. 그걸 자연적 해석이라고요.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데 그 얘기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객관적으로 한 얘기 무시하고 내 진의, 마음속의 생각이 뭔지 그걸 파악하는 걸 뭐냐면 자연적 해석이라고요. 그래서 표의자, 표시된 바와 상관없이 표의자 입장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진의를 밝히는 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뭐라고 얘기할 때 내 속마음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알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모르면 그 다음엔 규범적 해석이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된 바의 객관적 의미 말할 거 아니야. 그 말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건 뭐냐면 규범적 해석이라고요. 보충 해석은 뭐냐면 자연적 해석도 안 돼요. 해봤는데 몰라 진리를. 그 다음에 뭐라고 떠들긴 하는데 객관적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3자 입장에서 아마 그건 이런 얘기가 아닐까 라는 가상적 의사를 밝히는 걸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자연적 해석에 관련한 오표시 무해 문제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돼요.
맨날 똑같아.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은 땅 보러 갔어요. 땅 보러 가서 이게 X토지고요. 이게 Y토지예요. 어떤 땅을 사시겠습니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X토지 이거 마음에 드네요. 이걸로 합시다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갑이 오케이 했어요. 둘이 합의해서 했어. 했죠. 그래서 완성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둘 다 번지수를 착각한 거지. 지번을 착각해서 Y토지 계약서를 써요. 뭘 합의했어? X토지 합의했죠? 근데 Y토지 계약서 쓰고 Y토지 등기 넘긴 거지. 이래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 갑과 을의 계약의 목적물은 X토지다, Y토지다. 그쵸? 둘이 합의한 건 뭐야? X토지 합의했죠? X토지 합의했잖아. Y토지 언제 합의했어? 합의한 적이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표시는 뭘로 했어? Y토지. 즉, 오표시. 잘못된 표시는 해가 없다. 표시된 바와 상관없이 진위가 뭐예요? X토지니까 표시된 바와 상관없이 갑, 을의 계약의 목적물은 뭐다? X토지다. 이게 오표시 무효의 법이네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지금 현재 X토지는 누구 거? 갑 거. Y토지는? 갑 거. X토지는 물권행이 있어 없어? 왜 없어? 아까 합의했잖아. 아까 합의했어 안 했어? 했잖아. 물권행이 있잖아. 뭐가 없어? 등기가 없어. 물권행이 있는데 등기가 없죠. 대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지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갑거고. Y토지는 등기 있죠? 뭐가 없어? 물권행이가 없어. 그러니까 갑고. 그러면 또 시험에 나온다 이거. Y토지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시험에 나와요. Y토지 계약을 계약했잖아 이거.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착각했잖아. 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그럼 또 가는 거예요.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합의 자체가 안 됐거든. 불성립이거든. 일단 계약이 성립해야만 뭐 착오니 무효니 취소에 따진다 했잖아. 합의 자체가 없잖아 저거는. 계약이 뭐예요? 불성립이야. 불성립이니까 무효 취소 따질 이유가 없지 당연히 저거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아까 했잖아 처음에 계약이 성립 요건이고 뭐가 있다? 효력 요건이 있다. 근데 Y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없어. 둘 다 합의한 적이 없어. 합의가 없는데 무슨 착오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계약 자체가 불성립인데. 그런 거죠. 그것도 시험에 돼. 그럼 또 이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내버려요. Y토지 계약은 착오를 그럼 되나? 이러고 있다니까 다들. 불성립인데 무슨 착오야 갑자기.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거다라는 거죠. 거기 보면 175페이지 보세요. 판례 하나만 보면 돼요. 첫 번째 판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것도 내요. 병 넘어간다고 이거. 얘 또 선의로 나오지 꼭 얘는.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지. 무권리자인데 무슨 선의가 뭔 상관이야 이거. 자 보자고요. 175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X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 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Y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Y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은 뭐다? 무효다. 그러니까 Y토지에 대한 등기도 무효다. 당연한 얘기지 그거야. 물권행위 자체가 없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면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보니 그것만 하면 돼요. 나오면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어차피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의 차이점. 이것은 이거 판례가 엄격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뭐 이거 나와도 할 말 없고 판례도 이제 얘기하는데 자 일단 관습법은 두 가지죠. 일반 사회에 계속 반복된 뭐가 있어야 돼?
관행. 그 관행에 대해서 일반인의 뭐가 있어야 된다? 법적 확신. 그럼 관습법 성립하죠. 근데 사실인 관습은 계속 반복된 관행은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인의 법적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걸 사실인 관습이라고 해요. 그러면 관습법은 법이다 아니다? 관습법? 법. 법이 아니야. 써 있잖아 법이라고. 사실인 관습은 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의사표시 해석 기준이다. 그럼 법은 판사가 당연히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관습법이 있어요 주장할 필요 없죠. 당사자가 알아 판단해야죠. 그럼 직권 조사상이다. 판사 내가 주장할 필요 없이 판사가 알아서 판단은 직권 조사상이다. 근데 사실인 관습은 뭐예요? 사실인 관습은 판사가 이거 법이 아니야. 법이 아니고 판사가 알아야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되지. 그러니까 당사자의 항변사항.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이게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다라고 했어요. 몇 번 얘기했죠 내가 이거. 그 다음에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마지기라는 표현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한 마지기, 두 마지기. 그렇죠? 마지기가 몇 평이냐 동네마다 틀리다고 했죠. 마지막에서. 그렇죠? 그 얘기 생각하면 되죠. 177페이지. 저기 보면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사실인 관습 의. 사실인 관습은 사회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반복된 관행은 있으나 법적 확신은 없는 것이 사실인 관습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습법과의 구별 보면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 이르는 것이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모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관습법은 법률로 소리를 가지나 사실인 관습은 의사표시의 해석 기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관습법은 법이지만 사실인 관습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 관습법의 존부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며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와 있죠? 끝이야 그게. 이게 판례도 그 얘기를 하거든. 판례도 이렇게.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판례대로 나오거든. 그래서 시험에 보시면 되죠. 마찬가지 뒤에 보세요. 마찬가지 똑같이 판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판례는 가끔 그것도 나와요.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분한다. OX.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분한다. OX. O. 뒤에 나오잖아 판례. 나 혼자 했잖아. 판례 있다고 했잖아. 판례가 얘기한다 했잖아. 보세요.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 이르는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모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법치로 효력이 있는 것이며 법이며 이에 반해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령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것 없이 법원이 직권 의리를 확정해야 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한다. 나와 있죠? 거기까지. 또 있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고대가 써 있죠? 판례에도 보면. 그 판례도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구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판례 얘기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판례 분명히 있거든. 이렇게 쓰라고. 보시면 되죠. 그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자. 넘어가면 의사표시의 하자가 나온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의사표시 하자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했고 의사표시는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하자와 관련해서 4개의 법조문을 두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진의 아닌 사표시, 둘째는 통정의 허위표시, 셋째는 착오,
넷째는 사기 강박. 그래서 이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4개의 법조문을 두고 있는데 빼고 3개는 일단 공통성이 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냐면 진이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즉 마음속의 생각과 겉으로 표시된 바가 다른데 그걸 내가 알고 하는 걸 뭐라 하냐면 진이 아니다 표시잖아요. 진이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알고 하면 뭐예요? 알고 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쉽게 말해 농담이라고 했죠. 농담. 착오는 뭐냐면 진이와 착각했다는 얘기죠. 마음속의 생각과 겉으로 표시된 바가 다른데 내가 모르고 하는 거죠. 진이와 표시가 다른데 내가 알고 하면 뭐예요? 진이와의 표시. 모르고 하면 착오. 간단한 거예요. 통정의 표시는 통정. 서로 짰다는 거죠. 서로 짜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그게 통정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간단해. 진이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모르고 하면 알고 하면 진이와의 표시. 모르고 하면 착오고. 서로 짜고 하면 통정의 표시고 이렇게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일단 194페이지에 보면 의사표시의 방식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일단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수도 어떻게 했다? 묵시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어요. 명시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똑똑히 얘기하는 거죠. 묵시적이라는 것은 주변 사정에 비추어 그런 의사표시를 볼 수 있는 걸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가게집 가서 라면 하나 주세요 하면 뭐예요? 명시적 의사표시고 아무 말 없이 라면을 가리키고 있으면 라면 하나 의사표시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한다. 마찬가지 마트에서 물건대에다 계산 올리죠? 계산대에다 물건 올리죠? 그건 뭐야? 산다, 나 살래요 하는 사람 있어? 아니죠. 올리는 순간 산다는 의사표시를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묵시적 의사표시다. 근데 주의할 건 침묵은 의사표시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너 이거 살래? 가만히 있는 거지. 산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알 수 없다. 따라서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다. 근데 침묵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갑이 을한테 물건을 그냥 공급하더라. 뜬금없이. 보내는데 을이 뜬금없이 결제하더라. 또 보내니까 또 결제하더라. 보내기만 하면 바로바로 결제하더라. 또 보냈다. 말이 없다. 산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산다는 거지. 저 경우에는 침묵도 의사표시를 볼 수가 있다. 그 얘기가 옆에 나와 있는 것이고. 자 195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진이와의 표시, 법조문을 기억해야 되는데 1항, 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뭐다?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 보호 규정은 이 4개의 법조문에 다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보자. 법조문에 의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농담도 효력이 있다. 맨날 하겠죠. 농담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뭐다? 무효다. 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예컨대 이걸 하겠어요. 내가 술 먹다가 내 친구하고 농담 삼아서 내 차가 중고차 값 한 1,000만 원 되는데 300만 주면 차 팔래 라고 얘기했다. 농담 삼아서. 그랬더니 앞에 친구 놈이 내가 살게 하더라. 그러면서 300만 원을 주더라 나한테. 나는 법적으로 차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줘야 된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약은 뭐예요? 나 의사표시 300만 원의 의사표시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나는 차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된다. 계약은 성립한 거다. 왜 이런 규정을 뒀냐면 내가 1,000만 원짜리 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1,000만 원에 팔 수도 있고 2,000만 원에 팔 수도 있고 500에 팔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내 마음이거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에 팔 그 진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안 맞을만 해서. 만약 진이 아닌 사표를 무효라고 한다면 법에서 유효가 아니라 무효라고 한다면 모든 계약은 다 그럴 거다. 내가 집 하나 놓고서 나중에 농담이야 그럴 거다. 그렇잖아. 진이 사표는 무조건 무효라고 한다면 내가 2억에 집 하나 놓고 나중에 농담이야 하면 끝이잖아 안 맞을만 해서. 그러니까 우리 법은 거래 안전, 즉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이다. 근데 나도 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니까 그 다음 얘기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뭐다? 무효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차례 300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있는데 상대방이 내 얘기가 농담인 걸 알았거나
주변 사정에 미쳐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다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건 내가 증명을 해야겠죠. 내가. 그렇죠? 그러면 무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자. 자, 대표판은 이건데 갑은 A 회사에서 30년을 근무한다고 했죠. 그러면 A 회사에서 30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마지막 해 평균 임금 곱하기 3년이니까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이 많이 나가니까 옛날부터 어떤 방법을 썼냐 이거 한다 했죠. 10년쯤 되면 갑보고 사표 쓰라고 한다. 사표 쓰고 수리하고 다음날 재입사. 사표 쓰고 수리하고 다음날 뭐예요? 재입사. 바로. 그럼 계속 근무해요, 안 해요? 계속 근무하죠? 하는데 형리적으로 사표 쓴 그만둔 거야, 안 그만둔 거야? 그만둔 거니까 퇴직금 줘야지. 퇴직금 정산 10년치. 또 10년쯤 되면 한 번 더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30년 돼서 퇴사했다. 그리고 얘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년 퇴직금 다 달라고. 물론 중간에 정산하는 게 있으니까 그건 빼야 돼 말아야 돼. 빼야 해도 30년 퇴직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자, 갑의 주장은 그거다. 얘는 퇴사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퇴사한다고 얘기했다.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 있지. 유효하지. 근데 상대방 회사 알아 몰라? 알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으니까 뭐예요? 무효. 그러니까 사표 쓴 건 무효고. 그러니까 퇴사 이런 건 발생하지 않았다.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회사는 합리적인 퇴직금 다 줘라. 판례. 한마디로 해서. 대표적인 진이 아닌 표시는 판례죠.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진이 아닌 사표는 뭐예요?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니까 이 경우에 당연히 퇴사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판례고. 그 다음에 195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내심의 효과가 그게 중요한데 판례에 의하면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정한 것이 할 수가 없다. 나와 있죠? 요 판례 무조건 기억하라고 했어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판례니까. 개원 얘기잖아 이게. 네. 그렇죠? 신군부가 몇 번 얘기했는데 개원이 보고 재산을 헌납하도록 강요하더라. 개원이는 헌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헌납해야 된다. 죽고 싶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처럼 개원이는 신군부 국가에 증여 계약을 했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시력이 좋아지니까 개원이가 국가를 상대로 내 재산 돌리도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개원이의 주장은 그거였다. 나는 재산을 헌납하고 싶다. 헌납하기 싫다. 싫다. 근데 헌납한다고 얘기했다. 뭐예요? 진이야 표시다. 유효야 무효야? 유효. 상대방이 신군부 알아 몰라? 상대방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무효다라고 개원이가 주장했다. 그랬더만 대법원 판사님이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건 뭐예요? 주기 싫어. 주기 싫어.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의사를 표시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그럼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을 헌납한 것은 정당하고 너는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판례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이 판례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온다. 진이란 뭐다?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나와요.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뜻한다. 이게 나온다고 시험에.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의사표시라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인데 다 똑같다. 이건 거래관계죠. 거래행위다 보니까 가족법상행위, 공법상행위, 소송법상행위 정되지 않는다. 거래관계에서 나오니까 공법상행위나 소송법상행위나 또 뭐야?
공법상에는 적용되지, 가격법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요. 가족법상에는 거래 행위 아니야. 아니죠?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상에도 마찬가지고. 그 대표적인 그거 있죠. 갑은 공무원이다. 근데 신군부가 공무원도 보고 일괄 사표 쓰라고 했다. 공무원도 보고. 근데 갑은 신군부 공무원이었으니까 써야 돼 말아야 돼. 신군부가 쓰라고 했죠? 써야지. 그랬더니 신군부에서 밑보인 놈들은 전부 수리해 주더라. 일괄 사표 쓰고 선별 수리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얘는 잘렸다. 그러고 나서 시절이 좋아지니까 얘가 국가한테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사표 쓰고 싶다, 쓰기 싫다. 쓰기 싫다. 근데 썼다. 뭐다? 진양의 표시다. 유효야 무효야? 유효. 아 몰라 알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랬더니 판례가 뭐라고 하냐? 너는 뭐다? 공무원 아니냐? 공무원이 퇴사하는 것은 공법상행위다. 공법상행위는 의사표시하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넌 잘린 거 맞다라는 거죠. 그래, 보시면 되죠. 198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판례, 1번 판례.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자 하는 내심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뭐다? 무효다. 그 방금 한 얘기. 두 번째, 이건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를 하여 의원 면직 처분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규정되지 않으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공법상에는 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통정의 허위표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자, 법조문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표시는 뭐다? 무효. 통정의 허위 표시는 뭐다? 무효다. 끝. 2항.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항상 똑같아요, 시험이. 이거 틀리면 진짜 바보야, 진짜 이거.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맨날 그래요. 갑은 빚쟁이 많대, 맨날. 빚쟁이 많아서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나와요. 강제 면탈 목적으로 을과 짜고 시험에 뭐라고 하냐? 가장매매했다, 허위매매했다. 맨날 똑같이 나오는데 왜 틀리냐고 이거 도대체. 가장매매, 허위매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다 뭐야? 통정의 표시야. 갑 팔 생각 있어 없어? 없는 판다고 했고 살 생각 없는 산다고 했죠? 통정의 표시 무효. 이거 다 무효야, 통정의 표시로. 그러면 이행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등기 넘어갔죠? 이행 후에는 뭐예요? 부당이득. 불법 원인급여 아니야? 아니야. 이건 누가 소유자야 그러면? 갑이 소유자. 갑은 을한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상관없다. 맨날 시험에 그러거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매매한 경우 불법 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내버리거든. 그럼 왠지 그럴듯하잖아. 잘 속아 그거 가지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예요, 맨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을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소유자 아니잖아. 근데 을이 등기가 있는 걸 병한테 판다는 거죠. 그쵸? 이 계약은 유효야, 무효야? 계약이 왜 무효야? 을과 병 간의 계약. 권리력자야. 행위능력 있어. 확정 가능, 타협, 어디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갑에다가도 파는 거 뭔 상관이 있어? 상관없잖아. 을과 병 간의 계약은 유효야, 무효야? 유효. 계약은 유효라고 했잖아, 아까. 근데 병명의로 등기 넘어갔다 이거죠. 소유자야, 아니야? 무권리자. 그쵸? 소유자? 아니다. 그쵸? 뭔 소리야, 지금. 뭐, 헤매고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확정 가능, 아까, 성립요건, 효력요건 얘기하면서 거기에 해당해야만 무효 취소가 되는 거다, 계약이. 이게 뭐 원시적 불능이야? 불확정한 법률 행위야? 아니잖아. 어디서 나왔는데 무슨 무효가 나와, 여기서. 유효지, 이건. 유효인데, 이제,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권리자, 무권리자. 무권리자. 얘도 뭐예요? 무권리자. 그러니까 소유자 아니다, 그래서. 소유자 아니죠?
근데 얘는 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니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전항의 무효는 뭐라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둬서 얘가 보면 선의면 보호한다고. 이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몇 번을 얘기하지만 권리자부터 넘어가면 뭐예요? 권리자. 무효 넘어가면 똑같아 맨날. 1년 내내 할 거야 그거. 그것만 하면 틀릴 일이 없어 솔직히. 근데 무관자 넘어갈 때 걔가 보호받으려면 보호받는 규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보호 규정이 여기밖에 없다고 했잖아. 내가. 107조부터 110조까지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이거예요. 문제도 바뀌지도 않아 이건 진짜. 똑같아 맨날. 갑은 을한테 증여하고 싶다가 나와요 시험에. 증여하고 싶다고. 근데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겉으로 매매한 걸로 한다. 문장이 바뀌지도 않아 이거 진짜. 그리고 등기 넘어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허위 매매 통제 표시죠? 뭐예요? 무효. 그쵸? 근데 겉으로는 매매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증여. 숨어있죠? 이 숨어있는 걸 뭐 은닉행위라고 하고, 숨어있다서 은닉행위라고 하고, 증여계약은 뭐다? 의사협치 있어 없어? 있잖아. 유효. 표기된 바와 상관없이 유효하죠 이거 당연히. 그럼 을명의 등기는? 유효. 소유자. 물권의 부하 등기 소유자. 그러면 을은 소유자야 아니에요? 소유자야 아니야? 끝. 똑같아 맨날. 맨날 이렇게 해. 병은 또 악이라고 나와 이 경우엔 또. 그럼 왜 그러냐면 선이면 무조건 보호하는, 선이면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보호하는데 악이 나와요. 그러면 또 소유자 아닐 것 같지. 소유자 맞다. 왜? 을이 권리자니까. 알겠죠 뭔 얘기지? 맨날 똑같아요 문제가. 이것밖에 안 내 거의 이거 일단.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유행하던 게 그거였다 했죠. 정, 악이. 통제에 표시하고요. 을에서 병 넘어가는데 병은 선이었고요. 병이 정한테 파는데 얘는 또 악이에요 나와요. 소유자야 아니야? 맞지. 얘가 권리자야 무권리자야? 권리자. 그럼 그 다음은 권리자. 볼 게 뭐 있어?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야. 얘 악이잖아. 무권리자. 그럼 그 다음 무권리자지 뭐. 제3자 보호구정이지 제4자 보호구정 있는 건 아니거든.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얘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얘는 아니지 한 말에 말해서. 문제가 똑같아. 바뀌질 않아 이거 도대체. 이거 틀리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뭐 하려고 했지? 아무튼 통제의 표시는 무효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해두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맨날 똑같은 문제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면 갑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했다 나와요. 허위의 뭐였다? 근저당권 설정되겠다. 뭐야 이거? 무효지.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인데 허위, 가장 다 뭐예요? 통정의 허위 표시 얘기하는 거야. 허위, 가장, 허위 매매, 가장 매매,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이 다 허위, 가장 이렇게 나와요. 다 무효예요. 다 무효. 통정의 표시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 다 통정의 표시 얘기하는 거야 문제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달라오는 게 뭐냐면, 제3자예요. 제3자. 제3자가 누구냐 했을 때, 제3자란 그 법률 관계 기초로 어떻게 한 사람? 새로운 이해관계입니다. 그 법률 관계를, 통자의 허위 표시한 법률 관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제3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뒷장 보면 199페이지에 보면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쭉 나와 있죠. 시험에 나온다고 그게. 그래서 아주 독한 놈들은 제3자에 해당하는 놈은 몇 명이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 그럼 하나 더 틀리면 틀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근데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외우지. 이거 어떻게 외울 거야. 이거 못 외워 솔직히. 이거 못 외워요. 이거는 이해하면 근데 안 틀려요 절대. 이해를 하면 안 틀려. 근데 외우려면 못 외워 이거. 절대 못 외워 이거. 장담을 해 못 외운다고. 근데 이해를 하면 절대 안 틀려요. 보세요 어떻게 들어가나. 제가 그런 게 채무 몇 년인데 채권 양도인데 갑에는 1000만원밖에 있어. 1000만원밖에 있는데 갑하 을하고 채권의 가장 양도를 했어요. 채권의 가장 양도. 누가 그럼 채무자야? 채권자야?
갑과 을이 채권이 가장 양도했대요. 그럼 누가 채권자야? 갑이 채권자지 당연히. 무효니까. 그러면 누가 채권자로 보여 지금? 을이 보이죠? 그럼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A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닐까? 아니지. 이 법률 관계처럼 새로운 예언을 맺었어야 되는데 원래부터 있던 여잖아. 그래서 얘는 제3자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채권에 관한 채무자는. 자, 그 다음에 지금 누가 채권자로 보여? 을이 채권자로 보이죠? 그 을이 자기가 채권자로 보이는 걸 기어로 병한테 팔아 또 양도해. 또 양도해. 채권 양도. 그래서 뭐냐면 가장 채권의 양수인이라고 나와 이 경우에. 이게 가장 채권이잖아. 그걸 양수한 사람이라고 나온다고. 제3자야 아니야. 맞지? 당연한 얘기지. 이거 믿고 간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나와요 또. 추심을 위한 양수인 나와요. 추심을 위한 양수인이 뭐냐면 내가 부산 사는 놈한테 돈 받을 게 있어요. 부산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어. 근데 그 놈이 돈을 안 갚네. 그럼 나 어떻게? 부산 쫓아가야죠. 돈도 커. 쫓아가야죠. 근데 부산 왔다 가면 시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쵸? 근데 부산에 내가 믿을 만한 친구놈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 놈한테 추심을 위한 양도를 할 수 있어요. 추심이 뭐야? 돈 받는 거. 그러니까 돈 받는 거예요. 돈 받는 권한만 주는 거야, 걔한테는. 그리고 내가 채무자한테 전화해서 내 친구 누가 가니까 돈 내놔 안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추심을 위한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추심을 위한 양수인은 제3자야 아니야? 아니지 당연히. 얘는 채권을 갖는 게 아니라 돈 받을 것만 있으니까. 그죠? 당연한 얘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까지 넘어갔죠. 여기까지 넘어갔는데 얘 또 채권자 있을 거 아니야. 을의 일반 채권자 B, C. 얘들은 제3자가 아니까. 이걸 믿고 들어온 놈이야? 원래부터 있던 놈들이야? 있던 놈이지. 그러니까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나와요.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는 아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근데 B가 지금 가장 양도 있죠? 누가 채권자로 보여? 을이 채권자로 보이죠?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 B가 을의 A에 대한 채권을 압류해버렸어요. 채권 압류 들어갔다고. 얘가 채권자처럼 보이니까 을의 A에 대한 채권을 B가 압류했다고. 압류. 제3자가 아니야. 맞지? 맞지 당연히. 알겠죠? 뭔 얘기인지. 새로운 이야기 맺은 얘기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은 틀릴 일이 없는데 외우려고 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전부. 갑소의 땅에 을이 1번 저당권자예요. 근데 을과 갑이 짜고 저당권을 가장 포기했어. 저당권 어떻게 했어요? 가장 포기. 저당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가장 포기니까 무효잖아. 근데 저당권 있는 걸로 보여 없는 걸로 보여? 없는 거 보니까 병이 저당권 돈 빌려고 저당권 들고 들어오는 거죠. 제3자야 아니야? 맞지. 이거 믿고 들어온 놈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갑의 건물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저당권이 두 개예요. 원래 두 개였는데 얘하고 짜고 저당권을 가장 포기한 거야. 그럼 얘는 제3자야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제한물권의 가장 포기해서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기존에. 새로 들어온 놈은 맞잖아. 근데 기존의 후순위 물권 제한물권은 제3자가 아니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새로 들어온 놈은 맞지만 기존 자만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99페이지에 보면 제3자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 나오는데 해당하는 자는 쉽고 해당하지 않는 자가 봐야죠. 거기 보면 첫째. 대리인이나 대표기관이 허위 표시한 경우에 본인이나 법인. 대리인과 본인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제3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수에서 추심을 위하여 채권 양수한 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게 제3자도 아니에요. 나중에 배울 텐데. 제3자를 위한 게 제3자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나중에 제3자를 위한 게 배울 거고. 가장 양수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반 채권자. 근데 압류 채권자는 맞지. 그렇지요. 그 다음에 가장 매매, 마지막에 채권의 가장 양도의 채무자 나와 있죠. 아까 아니라고 했죠. 그 위에 가장 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양수인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갑을 병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근데 얘가 선이야. 그럼 누가 소유자야? 병이 소유자 됐죠? 그럼 얘는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가 팔아가지고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란 말이야. 부당이득이건 불법의 손해배상 청구한단 말이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얘가 A한테 양도했다는 거예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그러니까 A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A한테 양도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제3자야 아니야? 일로 가야 제3자지 일로 가는 제3자가 아니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제3자는 이 법률 관계에서 새로운 이양을 맺었어야 되는데 얘는 이 법률 관계에서 새로운 이양을 맺은 게 아니라 일로 가는 바람에 얘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했기 때문에 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맞은 그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양수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거 잘 나오거든 이거 되게.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요즘 요 몇 년 동안 좀 뜸한 편이었어 사실은. 뜸한 편이었으니까 나올 때가 됐어 슬슬 이제 또. 이거 딱 나오면 딱 보면 돼요. 그 법률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새로운 법률, 그거 믿고 새로운 법률관계에 들어온 거냐, 원래부터 있던 놈이냐,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제3자의 얘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이거예요. 채권과 취소권 혹은 사행위 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또 채권 보시 또 나오는데 아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두 개가 있어요 원래. 채권과 대유권이 있고 채권과 취소권이 있는데 채권과 취소권도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무죄를 요건을 해요 원래는. 자 보세요. 을이 병한테 5억짜리 땅을 1,000만 원에 팔았어요. 문제 있어 없어? 을이 병한테 5억짜리 땅을 1,000만 원에 팔았어. 문제 있어 없어? 내 맴이지 그거야. 뭔 상관이야. 그쵸? 근데 을이 만약에 다른 재산이 많다면 얘가 1,000만 원에 팔다 고조조서 신경 쓸 거 없죠. 다른 데서 압류해서 경매에 돈 받으면 되니까 얘는.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딱 얼마 있어? 5억짜리 땅 하나 있죠? 근데 얼마에 팔았어? 1,000만 원. 그러면 얘는 얘한테 1억 받을 게 있는데 얘가 제값 받고 팔아서 돈 받아 못 받아? 받는데 이렇게 팔아버리면 돈 받나 못 받는다? 못 받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을과 병의 이러한 행위는 5억짜리 물건을 1억에 파는 행위는 값을 어떻게 하는 거다? 해야 하는 행위. 사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 값은 을과 병 간의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채권과 취소권 혹은 사행위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채권과 취소권은 반드시 소로서만 행사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이때 피고는 얘예요. 병이나 전득자,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를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배울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채권과 취소권의 개념이에요. 봐봐요 보면 빚쟁이 많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서 얘가 싸고서 팔았죠. 그럼 이 행위는 얘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해야 하는 거잖아. 똑같잖아 저거. 똑같죠. 그러니까 얘들은 그러면 이 계획에 이 법령을 채권과 취소권에서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일부 견해는 뭐라고 하냐면 통정의 표시는 뭐예요? 무효잖아. 근데 무효인데 뭘 또 취소를 해? 그렇잖아. 통정의 표시 뭐예요? 무효잖아. 근데 무슨 채권과 취소권인데 무효인 법률에 뭘 또 취소를 해? 쓸데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있는데 판례는 안 그래. 판례는 통정의 허위 표시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왜 그러냐면 입증책임 문제 결국 이것은. 뭔 얘기냐면 저것을 채권과 무효라고 만들려면 통정의 표시는 무효죠? 무효라고 만들려면 무효라고 주장한 자가 어떻게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돼. 그럼 ABC가 갑과 을이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모여서 통정의 표시하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입증해야 무효를 만들 수 있거든.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러니까 저게 입증을 하면 무효를 만들 수도 있는데 입증 못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채권자 취소권에 살 수도 있다. 마찬가지죠. 내가 피성년 후견이라고 했죠. 피성년 후견인의 범위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하필 계약 당시에 정신 나갔다는 걸 증명한다면 무효라고 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효와 취소의 이준용. 똑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198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3번. 허위 표시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나와 있죠. 그 얘기 가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아이고, 됐어. 맞추나 보자, 이거.
갑은 진이 아니다 표시했어요. 등기 넘어갔어요. 근데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야.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병은. 갑은 뭐 했다고? 진이 아닌 의사 표시했어요. 을은 선이 무과실이에요. 을이 병한테 파는데 병은 또 그거 알아. 악이야. 병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진이 아니냐 표시는 뭐다?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인데 모르고 모르는데 관심 없으니까 유효하고. 그럼 을은 소유자고. 그럼 병은 소유자지. 그게 뭐 있어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저런 식으로 내기도 해요 한마디로 해서. 내는 너 마음이니까 그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아까처럼 갑을병정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내는 너 마음이에요. 옛날에 갑을병정무 나온 적 있었어요. 옛날에. 그럼 갑을병정무 나오면 이제 쓰러져 이제. 너무 어려워요 막 그러면서. 뭐가 어려워? 갑을병까지 보면 되는데. 이게 나오거든. 통정에 표시했고요. 등기 넘어갔고요. 등기 넘어갔는데 선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악이에요. 또 악이에요. 뭐 악이에요. 이게 나오고. 그러면 어려워요. 어렵긴 뭘 어려워. 얘 걸리자 뭐 걸리자. 걸리자. 얘 선이니까. 볼 게 뭐 있어. 얘 악이에요. 뭐 선이에요. 또 악이에요. 또 뭐 선이에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볼 게 뭐 있어. 걸리자 뭐 걸리자. 뭐 걸리자. 이거 끝이 나는데 뭘 여기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별게 없어 사실은. 근데 뭐야 이게 뭐 맨날 저기 쓸데없이 괜히 갑을병정무 따지고 앉아있고 필요 없어요. 병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법조문만 하면 된다니까. 진이의 표시는 뭐다?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따라가면 되잖아. 진이의 표시는 유효다. 상대방이 알거나 모르고 뭐 시작이 없었다. 그럼 유효지. 그러니까 걸리자. 그럼 그 다음 싸움은 걸리자. 그게 뭐 있어. 선의인데 과시 있었다. 소유자야 아니야? 선의인데 과시 있었다. 병은 악이다.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지. 알거나 알 수 있으니까 무효지. 무걸리자고 얘가 선의에 보호받지. 전항의 무는 선의자면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쵸? 선의인데 과시 있었다면 알 수 있었다잖아. 그럼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뭐예요? 무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선의에만 보호받지. 악이면 보호받지 못하잖아. 전항의 무는 뭐가? 요거 왜 어려워? 알거나 알 수 있었다. 선이 악이 과실. 알 수 있었다 과실. 알 수 있었다 과실. 알 수 없어서 무과실. 알 수 없다는 건 뭐야? 알 수 있었는데 실수했다는 얘기잖아. 악인데 과실이라면 선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악인데 과실, 악이 과실 둘 다 있다는 얘기지. 알거나 알 수 있었다니까 알아도 되고 알 수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한마디로 해서. 근데 악이 과실하고 안 나오지 되게 경우에는. 악이만 나오더니 과실만 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법조문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거 무조건. 그러니까 법조문을 기억해놓으면 절대 틀 일이 없어요 사실은. 109조부터 107조부터 110조까지 4개의 법이 조항이잖아요 이거. 이거는 법조문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절대 안 틀려요 이건. 근데 이거 갖다가 뭉뚱그려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저건가 저게 이건가 막 헷갈려요 이거. 그러니까 법조문 그대로 기억해야 돼. 진야의 표시는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다. 통정의 표시는 무효다. 착오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에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막 헷갈린다. 그러면 아차하는 순간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냥 바로. 특히 107조 같은 경우에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헷갈리거든 이게. 진야 표시 같은 경우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착오부터 보도록 하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